안녕하세요. 이재문의 팡팡 꿈동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진화된 은행위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우 경제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갖고 그러네요. 조금 어색하네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자리가 바뀌어서 있었는데, 네, 이제 몇 개월 사이. 역시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자에서 평론가로 바뀌니까 이제 어떤 그 생활의 변화가 좀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크게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제 입장이 바뀌니까 말하는 이제 그 쓰는 언어도 달라져야 되고, 네. 그 문장의 형태도 달라져야 되고, 처음에 어색했거든요. 네. 이제 한 반년 정도 되니까, 이제 패널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이제, 오히려 진행자의 자리가 더 어색하지 않아요. 저 되게 어색합니다. 아니요, 전혀 어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 2의 출발 축하드리고 아주 번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 채널 새로 이제 내시면서 우리 팡팡 꿈동산 이제 정말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이 부동산 정보 많이 알려주셔야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갖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질문. 워낙 많이 이제 회사들이 돼가지고 이제 금융위기, 은행위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얘기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위기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리콘밸리 파산을 비롯해서 이제 이런 그 은행들의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미국발 은행 위기로 발발이 되기는 했죠. 됐고, 사실 3월 초에 이 사태가 이제 SVB 사태가 촉발이 됐고, 3월 한 달 동안 금융시장 흐름만 보면 굉장히 뒤흔들었던 이슈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터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돌이켜보면 한 달 만에 또 빠르게 그 위험성이 빠르게 또 그 안정화가 됐어요. 여기에는 연준이라든지 미국 금융당국, 유럽까지 포함해서요, 아주 선제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를 재발시키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아래 아주 그 신속한 조치들이 이루어지면서 위험성, 은행권 리스크에 대한 자체의 위험성은 많이 이제 잦아든 것 같은데, 이제 위험의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갖게 돼요. 특히 이제 이 채널이 꽁꽁 부동산이니까 그 위험의 양상이 이제는 그 또 대출과 연결되는 부동산 시장으로 그 다음 위기가 거론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미국의 상업부동산 위기론이 이제 그래서 대두돼요. 네, 주택시장부터 해서 상업용 부동산, 특히 최근에는 이제 뉴욕 맨하탄에 있는 고급 주택시장까지도 다 공실률이 늘어난다든지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에 맞물려 있는 여러 가지 그 유동화 채권이라든지 대출 이런 것들이 미국 내에서는 지역 로컬 은행들이 많이 대출을 해준 게 그 익스포저가 노출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될지가 걱정인 거예요. 그럼 보면 아니, 말씀하시죠. 네. 그런 거 보면 1차적으로 은행권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이제 유동성 위기는 급한 불은 끄기는 했지만 은행이 그 아래 갖고 있던 잠재적인 위험들은 이제 우리 실물 경제, 특히 부동산 시장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올라갈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데 조마조마하죠.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도 아시겠지만 사실상 부동산 집값 하락이 여러 금융기관이 갖고 있던 그 부동산 관련 채권들이 부실화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 양상이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염두에 두고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지금 이제 최근에 이런 은행 사태가 저축 대부조합 사태와 이제 유사하다. 그래서 이 장기간 동안 아주 천천히 은행이 파산하고 이런 식으로 위기를 몰고 갈 거다라는 어떤 그런 진단도 있는데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금융당국이나 연준은 계속해서 은행권이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들을 가할 거예요. 대출도 해주고, 채권에 있어서도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그 100% 예금 보호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계속 취해주기 때문에 은행의 유동성 때문에 흔들릴 위기는 없죠.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들은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만기가 되면 말이죠. 국채 같은 경우야 미국 국채야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상환이 되겠지만 그 외에 일반 부동산 관련 채권이라든지 기업 채권 같은 경우는 만기가 도래했었을 때에 지금은 미실현 손실이지만 실현이 됐었을 때 그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라는 거겠죠. 시간은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긴 하지만 언젠가 종지부는 찍게 될 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빨리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늦춘다면. 계속 늦춘다면 파일을 계속 눈덩이를 키우는 거 아닌가. 또 그것이 넘어오면 혹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신흥국가 누구 어느 나라 하나를 잡아먹어야만이 이 위기 사태가 끝날 거다. 그러니까 뭐라 하는 게 대타를 구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희생타를 구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된다면 그 위기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장기화되면 될수록 한국과 같은 우리 이런 나라들은 좀 더 위험에도 노출이 되는 거 아닌가 좀 제일 염려스러운 건 좀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그럼 국내 은행권들은 괜찮냐, 국내 금융권들은 괜찮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걱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일단 지금 드러난 뭐 익스포저 자체는 크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됐던 코코본드 발행도 은행이나 은행 지주사들이 그렇게 크지 않고, 뭐 최근에 이제 3월 한 달 초에 그 SVB 사태가 터지고 나서 국내에서도 이제 뱅크런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이제 추이를 봤었는데 다행히 크지 않았어요. 뭐 9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 그것도 근래 들어서는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당장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이 뭐 여러 지원 정책을 통해서 꾹 억눌러왔던 위기가 다른 식으로 발현된다면 결국에는 나비 효과로 뭐 유럽이나 아시아 뭐 더 가깝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분명히 대비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나비 효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양상이 처음에는 미국발 CVB 같이 이제 지역은행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이제 가면서 유럽에서 어떤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어떤 위기로 또 왔다가 다시 또 미국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뭐 최근에는 증권사인 찰스 슈왑이라든지 이 회사의 어떤 파산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 있다가 또 웰스파고 문제도 좀 불거지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핑퐁 치듯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현상이 금융위기 상황하고 좀 이렇게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런 진단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서 눈에 띄었던 게 그 이번 지역은행 그 뱅크런 사태로 문제가 된 거는 앞으로 문제가 될 거는 정크본드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그 정크본드가 250억 달러 규모 정도로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 250억 달러가 뭐냐면 지금 당장은 손실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이게 부실 위험이 있는 채권들을 모아놓은 그 규모더라고요. 원래 이 250억 달러 정도는 이 정크본드라고 하는 이 잠재적 부실이 있는 채권들을 원래는 금융시장이 정상적이라면 은행은 이제 1금융권, 안정적인 금융권이라고 따지면 그 다음 리스크를 더 크게 떠안는 뭐 월가에 있는 금융기관들, 걔네들한테 이것들을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리스크를 이전시키고 월가에서 그걸 이제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루틴이 깨졌잖아요. 은행이 위기를 겪으면서 월가에서 누가 더 이상 지역은행들의 채권을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안다라면 은행의 위기는 이제 파생상품에서 유래가 된다라고 이제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 은행의 어떤 문제는 이제 채권에서 시작됐고 비교적 안전자산으로 이제 분류되었던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유동성 위기가 이제 촉발된 거지 않습니까? 미 당국자는 어떻게 이제 표현을 했냐면 이건 경영상의 실수였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못해서 만들어진 위기지 구조적인 위기가 아니다. 그렇다니까 미국 은행은 되게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측면도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양상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기에는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다. 이제 이런 측면도 분명히 뭐 일가견이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위기가 발생, 우리가 뱅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그 뱅크데믹을 우려하게 된 것 자체가 어쨌든 양상은 많은 뱅크런들이 발생을 하면서 은행이 갖고 있던 예금 일시적으로 다 빠져나가버리는 이런 사태들이 나타났잖아요.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모바일 뱅킹이었거든요. 모바일 우리가 데미기 뱅크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돈을 빼가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일순간에 이제 빠져버리는. 예전에는 이제 지점을 찾아가서 내 돈 주세요라고 이제 줄 서가지고 작성해가지고 사인해서 달라고 했다면 모바일 뱅킹 터치 몇 번으로 이제는 자기 예금을 다 인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SVB 사태가 대표적이지만 이틀 동안 거의 예금 잔액의 80% 이상이 빠져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빠져나갔기도 했고 그 80% 넘게 빠져나갈 뻔했죠. 그 전에 맞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게 구조적인 위험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나타나는 양상 자체는 굉장히 2배, 3배 크게 증폭돼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 위기나 그 위기감이 옮아갔던 게 말씀하셨던 대로 크레딧 스위스로 갔다가 도이체방크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옮아갔잖아요.
근데 올라갔는데 말씀하신 구조적인 위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 여기에 따라 촉발되는 행동 양식들은 네, 뱅크데믹을 얘기하기에 충분했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될까? 어느 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다라고는 이제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네. 뭐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미리 좀 대비해야 되거나 뭐 이런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면 혹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사태에서 나타났던 어떤 그 신용 위험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은 일단은 잦아들기는 했지만 앞으로 은행들의 행동 양태가 달라지면서 이게 실물 경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상업용 부동산 얘기했지만 상업용 부동산 살 때도 사실 그 대출 받아서 사잖아요. 우리 주택도 대출 받아서 사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택 장기로 그 장기 상환으로 대출 받아서 집을 많이 사고 건물도 사고 하잖아요. 그런 룰들이 깨지게 되면 이 얘기는 은행들이 굉장히 대출이나 뭐 그 대출 같은 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죠.